고요한 아침 빛 속에 한 권의 책을 펼치네. 손끝에 닿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세상이 열려오누나. 숨을 고르고 마음을 세워 오늘의 나를 내려놓고 글자 속 깊은 강물 위로 내 영혼 입술처럼 밝아지네. 페이지마다 스미는 향기, 누군가의 삶이 숨쉬고 먼 시대 현인의 목소리 귓가에 나직이 맴돌아. 묻고 또 묻고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새겨가노니 이 순간 흐르는 고요 속에 나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구나. 오늘 읽은 한 페이지가 내일의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마른 들판 촉촉히 적시듯 내 삶의 뿌리가 되리라. 책을 덮어도 남는 것은 가슴 깊이 남는 감동이라. 멋있는 인생 살아가려 나 오늘도 책을 보내. 오늘과 내일 사이의 연결고리 한 권
햇빛이 창가에 스며들 때 하얀 키보드에서 두 손이 춤을 추네. 딸깍딸깍 건반 위에 생각이 피어나고 한 줄 한 줄 쌓아가는 내일의 설계도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이 리듬이 세상을 바꾸리. 새 시대 코더야 빛나는 언어여 손끝에서 창조되는 무한한 세계로 모차르트 선율처럼 흐르는 논리 속에 아름다운 코드 한 줄이 새 역사가 되리니. 변수 하나 함수 하나 쌓이고 또 쌓여서 거대한 강물처럼 세상을 적시누나. 버그 앞에 굽히지 않는 코더의 마음 다시 고쳐가며 정복을 향해 가리. 타닥타닥 타닥타닥 이 열정이 미래를 열으리. 새 시대 코더여 빛나는 언어여 손끝에서 부활하는 무한한 세계로 모차르트 선율처럼 흐르는 논리 속에 아름다운 코드 한 줄이 새 역사가 되리라. 하늘 위의 별처럼 수많은 가능성을 프로그래머 두 손으로 땅에서 이루노라. 시대는 변하여도 창조의 불꽃만은 꺼지지 않으리라. 불타는 가슴 속에 타닥타닥 타닥타닥 이 손길이 새 세상을 창조하리. 새 시대 코드 마에스트로여 빛나는 언어여 손끝에서 빚어지는 무한한 세계로 모차르트 선율처럼 흐르는 논리 속에 아름다운 코드 포엣지 새 역사 주역이 되리. 고요히 저 화면빛 새벽을 밝히듯이 코딩스트의 노래여 영원히 울려 퍼져라. 눈을 감아 천천히 바람이 스치듯 놓아줘. 지금 이 순간 여기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어 호흡 하나 들이쉬고 호흡 둘 내보내고 생각들이 흘러가도 붙잡지 않아도 돼. 구름처럼 지나가게 그냥 바라봐. 내 안에 고요한 늘 여기 있었어. 찾아가는 길은 숨결 하나면 돼. 명상으로 돌아와 지금 이 자리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판단도 걱정도 잠시 내려두고 그저 있어. 그저 숨 쉬어. 몸의 감각을 느껴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따뜻하게 깨어나는 살아있음의 온기. 내가 쉬어갈수록 선명해지는 하루. 스트레스 녹아내려 빛이 되어 흘러. 내 안에 고요한 늘 여기 있었어. 찾아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뿐. 명상으로 돌아와 지금 이 자리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도록 판단도 걱정도 잠시 내려두고 그저 있어. 그저 숨 쉬어. 하루 10분이면 돼. 눈 감고 앉아봐. 집중이 깊어지고 잠도 더 달콤해져. 불안이 옅어지고 감사가 피어나. 나를 사랑하는 법 여기서 시작돼. 명상으로 돌아와 언제나 이 자리.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호흡이 탓이 되어 지금을 붙들어. 그저 있어. 그저 숨 쉬어. 그저 숨 쉬어. 동이 트는 새벽 하늘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감사하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리라. 오늘 하루 이 마음을 새겨보네. 아침이 왔네, 아침이 왔네. 새날의 빛이 내 가슴을 두드리네.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말자. 잔이슬처럼 맑은 정신 가다듬고 한 걸음씩 묵묵하게 걸어가리.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내 이웃의 따뜻한 손 내밀리라. 아침이 왔네, 아침이 왔네. 새날의 빛이 내 가슴을 두드리네.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말자. 인생이란 아침 이슬 같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오늘 내가 심은 이 작은 씨앗이 훗날 큰 나무로 자라나리. 아침이 왔네, 아침이 왔네. 고마워라 이 눈부신 아침이여.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살아가리. 하루의 무게 내려놓고 저녁 노을 따라 걸어오네. 바람결에 실린 피로도 대문 앞에 고이 접어두고 익숙한 향기 반겨주는 이 작은 집 나의 쉼터여. 세상 시름 저 멀리 두고 오늘 밤은 여기 머무르리. 퇴근 후에 이 순간이 나의 보물이라.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누나. 집이란 건
고마워라. 이 품 안에 돌아왔으니. 창밖에는 서둘러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나는 이미 다 내려놓고 찻잔 하나 손에 쥐었네. 가족들의 웃음소리며 소박하게 차린 저녁 밥상. 이런 날들 모여 쌓여서 내 인생에 불이 되리니. 퇴근 후에 이 순간이 나의 보물이라.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누나. 집이란 건 벽이 아니라 사랑이 쌓인 곳이여라. 오늘 하루도 고마워라. 이 품 안에 돌아왔으니. 내일 또 길을 나설 때도 오늘 밤에 이 쉼 기억하며 지친 세상 흔들릴 때도 돌아올 곳 있기에 걸어가리. 삶이란 게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여기 이 자리 위에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 그것이 곧 내 빛나는 길. 퇴근 후에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네. 내일의 나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으리라. 벼루에 물 한 방울 고요히 떨어지고 먹을 가는 손길에 숨결이 실린다. 천년을 내려온 그 손끝에 기억 붓을 드는 이 순간 나는 고요해져. 왜 하나의 산이 서고 점 하나의 이슬 맺
맺혀 깊이 행필 수필의 숨결 부시 지나간 자리마다 마음이 글씨가 된다. 중봉으로 힘을 모아 눌러 쓰는 법, 즉봉으로 변화를 주어 살아 숨쉬니 왕이지의 난정서엔 봄빛이 녹아있고 추사 김정희의 붓엔 겨울이 꽃핀다. 하나의 산이 서고 점 하나의 이슬 맺혀 깊이 행필 수필의 숨결 부시 지나간 자리마다 마음이 글씨가 된다. 실수도 글씨가 되고 망설임도 획이 되어 종이 위에 남은 나의 호흡 지우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의 이 붓질이 100년 후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 했네. 서역인 슈루첼은 글씨는 곧나 급할 때도 붓대를 세워 중심을 잡고 비울수록 더 깊어지는 먹에 있지. 하나의 산이 서고 점 하나의 이슬 맺혀 깊이 행필 수필의 숨결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마음이 글씨가 된다. 붓을 내려놓아도 글씨는 살아있다. 목을 갈아라 천천히 천천히 별 위에 고인 물처럼 마음을 눕혀 흰 화선지 숨 한 번 고르고 붓을 들어라 하늘이 기다린다.
일필선이 산이 되고 이필 먹이물이 되네. 농담으로 그린 계절 발무기 꽃처럼 번지어 여백은 말이 없지만 거기에 온 우주가 있다. 암흑향이 번진다. 붓 끝에서 산수가 열리어 천년의 눈으로 보아라. 한 획이 하나의 시다. 겸재는 금강을 품었고 단원은 시름판을 웃었지. 형사가 아닌 신사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라. 바람은 선으로 보이고 침묵은 먹으로 들린다. 먹향이 번진다. 붓 끝에서 산수가 열리어 천년의 눈으로 보아라. 한 획이 하나의 시다. 그리지 않은 곳에 달이 뜨고 비워둔 자리에 바람이 산다. 붓을 멈추어도 그림은 계속 여백이고 또 하나의 붓질 먹을 갈아라. 다시 한번 흰 화선지 위에 숨을 내려놓고 먹향은 영원히 번지고 번져 끝없이 번져가네. 차디찬 바람 속에 홀로 서서 눈물 한 방울 삼키고 또 삼키고 세상은 나를 밀어내도 나는 버텨야 하네. 꿈이라도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뚫고 내려와 그 꿈 하나 붙잡고 살아가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하루하루 쌓아온 나의 세월아. 그래도
나는 믿는다. 반드시 봄이 온다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뚫고 내려와. 그 꿈 하나 붙잡고 살아가네. 포기하고 싶던 밤에도 작은 불꽃 꺼지지 않았어. 그게 바로 꿈이었어. 꿈이라도 꿔야 내일이 보이잖아. 끝내 이루리 그 꿈 하나. 끝내 이루리. 야, 오늘은 내가 요리할 거야. 앞치마 두르고 칼을 잡아. 냄비야 달궈져라. 패나 준비해. 오늘의 주방은 내 무대야. 신선한 재료를 골라봐. 색깔 맞춰 씻어봐 깨끗하게. 칼질은 리듬이야. 탁탁탁탁탁. 박자 맞춰 썰면 요리가 춤춰. 소금 한 꼬집, 기름 한 바퀴. 불 조절이 요리의 첫 번째야.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 맛은 기다림 속
꽃처럼 피었다 치는 인생길 웃으며 떠나간 사람도 있지 돈도 명예도 부질없는 것 남는 건 따뜻한 한숨 하나 인생이란 한자라 꿈이더라 붙잡아도 흩어지는 연기 같은 그 세월 웃으며 가자 눈물 삼키고 이 길 끝에서 다시 만나리 청춘은 바람에 실려가고 사랑도 세월에 젖어 흐르네 어제의 웃음도 오늘의 눈물 모두가 덧없는 구름 같아라 붙잡아도 흩어지는 구름 같은 그 세월 웃으며 가자 눈물 삼키고 이 길 끝에서 다시 만나리 하얀 숨결이 멈춰선 그곳 바람조차 갈 날이 되어 끝없이 솟은 침묵의 벽 앞에 나는 너무 작아 보였지 첫걸음은 떨림 속에서 두 번째는 눈보라 속에서 세 번째는 무너진 꿈 위에서 내 이름조차 잃어갔어 왜 나는 또 오늘도 달리고 있는가 상처난 심장 붙잡고 그 질문 속에 다시 나를 던진다 도전 그것은 쓰러짐 위에 피는 불꽃 끝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 기회는 위기라는 말처럼 넘어야만 빛이 있구나 얼어붙은 손끝 사이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산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
이겨내는 게 아닌 맡기는 것 바람과 눈 그리고 나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어야 했어 세 번의 눈물과 좌절 하지만 꺼지지 않는 나의 인생 내 안에 내가 남아있던 마지막 이유 사전 오기의 열정이 나를 세운다 도전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 어둠 속에서도 타오르는 빛 자연과 나 하나가 될 때 정상은 반드시 나의 것이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도전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비우고 채우는 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양화,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배우는 거야? 입니다. 시퀀스 1, 서양화란 무엇인가?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과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과는 빨갛지, 동그랗게 그리고 색칠하면 되지. 그런데요, 서양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빨간 게 아니다. 네? 맞아요. 사과는 실제로 보면 노랑, 파랑, 회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들어있어요. 핵심 설명. 서양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빛을 분석해서 그리는 기술입니다. 시퀀스 2. 서양화의 핵심 4가지. 서양화는 딱 4가지만 알면 됩니다. 진짜예요. 폼, 사물의 구조, 덩어리. 밸류, 빛과 그림자. 컬러, 색의 관계. 퍼스펙티브, 거리와 깊이.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명암, 빛과 그림자. 이게 없으면 그림은 그냥 초등학생 미술이 됩니다. 시퀀스 3. 그림 못 그리는 이유, 현실 폭로. 여러분이 그림 못 그리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순서를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색부터 칠함, 눈, 코부터 그림, 느낌으로 그림, 결과 망함. 시퀀스 4. 올바른 학습 순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집중. 1단계, 관찰. 아는 걸 그리지 말고 보이는 걸 그려라. 2단계, 선과 형태. 직선, 원, 박스. 3단계, 명암. 입체감의 핵심. 4단계, 원근법, 거리 표현. 여러분, 색은 마지막입니다. 색부터 하면 100% 망합니다. 시퀀스 5. 가장 중요한 연습, 탑 3. 자, 이제 진짜 핵심 갑니다. 이거 하면 무조건 실력 늡니다. 원위, 구 그리기. 세상의 모든 형태는 구에서 시작. 빛, 그림자, 반사광. 하루 한 개씩 펫배. 투위, 박스 그리기. 원근법의 핵심. 건물, 사람, 자동차.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3위, 명암 10단계. 흰색에서 검정. 이거 못하면 그림 절대 안 늘어요. 시퀀스 6.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미술학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림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그린다. 손이 아니라 관찰력입니다. 시퀀스 7. 실전 꿀팁. 뒤집어서 그리기, 편견 제거. 흑백으로 먼저 그리기, 명암 훈련. 모작하기, 실력 폭발 성장. 시퀀스 8. 30일 성장 루트. 이대로만 해보세요. 1주차 선, 원, 박스. 2주차 구 플러스 명암. 3주차
정물, 4주차 간단인체 100% 달라집니다. 클로징.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마디. 빛을 이해하면 그림이 보인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동양화 어렵게 생각하셨나요? 여기 붓만 있다면 여러분도 3개월 만에 전문가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동양화의 기본인 대나무 수묵화 기법을 배워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 하나는 확실하게 얻어가십니다. 딱 3개월 안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동양화를 작품처럼 그릴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는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듣고 붓 사러 가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네, 제 경험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동양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배워야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거 그냥 딱딱하게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초보가 3개월 만에 동양화 도전하는 이야기, 이걸 기반으로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동양화 하면 뭐 떠오르세요? 대나무? 먹물? 할아버지 취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건 취미가 아니라 멘탈 수련 게임입니다. 1. 동양화란 무엇인가? 동양화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걸 그리는 그림입니다. 서양화는요, 와, 사진처럼 똑같다. 동양화는요, 와, 뭔가 살아있다.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나무를 그린다. 서양화, 대나무를 정확하게 그린다. 동양화, 대나무의 성격을 그린다. 여기서 대나무 성격이 뭐냐고요? 굽어도 꺾이지 않는 정신. 와, 갑자기 철학 나왔죠? 그리고 동양화의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백.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비워야 잘 그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 주고 종이 샀는데 왜 비워요? 근데요, 진짜 고수는 많이 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동양화입니다. 2. 동양화는 자기 개발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양화는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집중력, 감정 조절, 반복 훈련,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요,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그림을 배우는 건가? 아니면 인생을 배우는 건가? 잠깐 철학 모드. 3. 그럼 어떻게 배우는가? 핵심. 자, 이제 본론입니다. 3개월 완성 루트. 1개월 차, 손을 만드는 단계. 여기서 90%가 포기합니다. 왜냐? 선만 그립니다. 계속, 계속, 계속. 오늘은 작품 그리나요? 아니요. 오늘은 꽃 그리나요? 아니요. 선, 또 선, 또 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동양화는요, 선 이퀄 실력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뭐 하냐? 직선 100개, 곡선 100개, 점 100개. 매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화가가 되려는 건가? 필기왕이 되려는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옵니다. 손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개월 차, 그림이 나오기 시작. 이제 드디어 대나무 등장. 처음 그리면요, 솔직히 말하면 파 썰어놓은 느낌 납니다.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그림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2개월 차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난초, 국화, 매화까지 가면 붓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닫습니다. 아, 동양화는 음악이구나. 3. 창작 시작.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 그림을 그리는 단계. 이때부터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그려야 하나, 여기 비워야 하나.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동양화는요, 정답 없는 시험입니다. 4. 가장 중요한 훈련 3가지. 이건 진짜 핵심입니다. 1. 선 1000번. 이거 안 하면 끝. 2. 먹농담. 이거 못하면 그림 평면. 3. 모사. 고수 따라 그리기. 이 3개만 해도 실력 80% 올라갑니다. 4. 초보자의 실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X. 너무 잘 그리려고 한다. X. 천천히 그린다. X. 계속 수정한다. 동양화는요, 한 번에 그리는 예술이다. 입니다. 7. 결론.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합니다. 동양화는 손이 아니라 호흡으로 그리는 예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줄. 3개월이면 충분하다. 단 매일 한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붓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또 미루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니죠? 오늘 당장 선 100개 그리기. 이걸로 대신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야 해. 성공의 길은 작기도 작지. 밤의 창가에 불빛이 흐르고 느린 색소폰이 숨을 고르면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 안에 바람이 길을 찾는다. 조용히 눈을 감아 흐르는 생각을 놓아 어제의 그림자도 내일의 걱정도 지금 이 숨결 속에 살며시 녹아들어 한 번 들이쉬면 세상이 고요해. 마음의 바다는 잔잔히 숨을 쉬고 파도 같던 감정도 천천히 잠든다. 숨을 들이켜 나를 깨우고 숨을 내쉬면 세상은 흐른다. 이 작은 호흡 속에 우주의 길이 있고 나는 지금 나를 만난다. 빠르게 달리던 시간의 발걸음 오늘은 잠시 의자에 앉혀두고 가슴의 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면 한 줄기 평화가 내 안에 스며든다. 흐르던 생각은 구름처럼 떠가고 맑아진 마음 위로 빛이 내려온다. 숨을 들이켜 삶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슬픔도 흩어진다. 이 조용한 순간에 진짜 내가 있고 나는 다시 나로
것이 드럼처럼 살며시 흐른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쉼,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숨을 들이켜 빛을 품고 숨을 내쉬며 평화가 번진다. 작은 이 호흡이 나를 살게 하고 나는 오늘 나를 안는다. 숨은 흐르고 밤은 고요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노래가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딱 하나 얻어가십니다. 책을 억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셔도 인생 꽤 많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살짝 업그레이드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책은 왜 읽어야 하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책 좋죠. 다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요. 넷플릭스는 3시간 순삭인데 책은 3페이지도 버겁다. 맞죠? 자, 먼저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책 많이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책 많이 읽는 사람 특징. 말이 정리되어 있음, 생각이 깊음, 뭔가 차분하고 논리적임. 반면 책 안 읽는 사람 특징.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설명하다가 본인도 헷갈림. 유튜브 쇼츠 얘기는 잘함. 맞죠?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뇌의 사용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돼요. 문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상상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앞뒤를 연결하고, 즉, 뇌를 풀가동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쇼츠, 릴스, 10초 영상. 이건 뭐냐? 생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의 핵심 하나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생각하는 인간. 책을 안 읽는 사람은 반응하는 인간. 조금 세게 말했죠? 근데 진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 집중력 훈련이에요. 책 읽는 사람, 30분 집중 가능, 긴 글 이해 가능, 문제 끝까지 파고듦. 책 안 읽는 사람, 10초마다 딴 생각, 알림 오면 바로 터치, 긴 글 보면 요약 없나요? 맞죠? 결국 뭐가 되냐? 집중력은 경쟁력.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의 90% 이상 책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왜냐? 어휘가 많고 표현이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말함. 반대로 책 안 읽으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본인도 답답함. 이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책, 특히 소설을 많이 읽으면 공감 능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생을 간접 경험함,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됨. 즉,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책을 못 읽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책을 못 읽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죠? 오늘부터 1시간씩 읽어야지. 다음 날 포기. 어려운 책 샀다가 5페이지 읽고 잠듦. 끝까지 읽으려고 집착. 스트레스. 이건 100% 실패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방법 나갑니다. 하루 10분만 읽으세요. 에이, 크게 드신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버리세요. 책은 의무가 아닙니다. 소설, 에세이, 쉬운 자기계발, 재밌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책 끝까지 안 읽어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기, 흥미있는 부분만 보기.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의지로 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하세요. 침대 옆에 책 두기, 카페 가면 책 펼치기, 폰 대신 책 먼저 잡기. 눈에 보이면 읽고 안 보이면 안 읽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를 못한다? 아니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전자책, 오디오북, 이동하면서 듣기만 해도 독서입니다. 자, 이건 진짜 현실 루틴입니다. 아침 5와 자기 전 10분, 이동시간, 오디오북, 주말 30분. 이거면 1년에 30권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딱 3개만 기억하세요. 하루 10분, 재미 위주, 환경 만들기. 이 3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드릴게요. 책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도 가야 해. 성공의 길은 작기도 작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왜? 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누구를 믿을지.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철학은 단순히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질문 때문에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인류를 바꾸었습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학문입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뉴스, SNS, 알고리즘 속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을까요? 철학은 그 동굴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셈이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 때 생기는 상태. 이것이 철학이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인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왜 지금 더 중요할까요? AI가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답이 나오고 알고리즘이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질문은 누가 할까요? AI는 계산합니다. 철학은 판단합니다. AI는 정보를 줍니다. 철학은 방향을 정합니다. 철학은 거창한 학문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번 멈추는 것.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이유를 묻는 것. 돈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철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한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작기도 작지, 작기도 작소.
여러분,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뉴스, 정치, 사회 이슈를 보는 눈이 딱 하나 업그레이드 됩니다. 와, 이거 무슨 게임 피치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역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험 전날 밤 밤새 외우던 연도들? 고려 태조왕건 918년. 아,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시는 분들 지금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오늘은요, 연도 하나도 안 외우고 왕 이름 거의 안 나오고 대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1. 역사. 진짜 뜻부터 다시 묻자.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 하나로 역사학자들 밥그릇이 수백 년째 흔들리고 있거든요.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는 과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현재의 우리가 과거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왕도 조선시대엔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묻죠. 이 왕은 개혁가였을까 아니면 꼰대였을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우리의 시선이에요. 즉, 역사는 과거의 사실 플러스 현재의 질문입니다. 2. 사실은 말이 없다. 역사학자의 충격 발언.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E.H. 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역사적 사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역사가가 그것을 말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이거 약간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요, 역사책에 실린 사건은 이미 누군가가 선택한 사건이거든요. 프랑스 역사학자 류시엥 페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절로 역사적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역사로 만든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과거가 역사가 되는 건 아니다. 역사는 항상 선별된 과거입니다. 3. 있는 그대로의 역사? 진짜 가능할까? 자, 여기서 반론 등장. 그래도 역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처음 제대로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트 폰 랑케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와, 멋있죠? 이 말 덕분에 역사학이 소설이 아니라 학문이 됐어요. 그런데요, 20세기에 와서 학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있는 그대로가 존재할까? 자료 자체가 이미 권력의 목소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등장합니다. 역사는 삶을 위해 봉사할 때만 가치가 있다. 니체는요, 역사가 너무 차갑고 객관적인 척하면 사람을 짓누르는 무기가 된다고 봤어요. 4. 역사는 승자가 쓴다? 너무 솔직한 명언. 자, 여기서 제일 유명한 말 나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윈스턴 처칠. 이 말 들으면요, 다들 그렇긴 하지 하고 고개 끄덕이시죠. 전쟁에서 이긴 쪽은 기념관 세우고 교과서 쓰고 동상 만들고, 진 쪽은요, 침묵입니다. 독일 사상가 발터 게냐민은 더 무섭게 말해요. 모든 문명의 기록은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다. 와, 이거 진짜 강력한 말이죠. 우리가 위대한 역사라고 부르는 것 뒤에는 항상 희생당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5.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민중사, 아래로부터의 역사입니다. 미국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자 했다. 하워드 진의 역사책에는요, 대통령보다 노동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장군보다 파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 역사란 누구의 삶을 중요하다고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6. 역사와 기억, 그리고 권력.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기억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장한다. 기억은요, 살아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역사는요, 교과서, 기념일, 박물관,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요, 역사는 항상 정치적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는 곧 무엇을 잊게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7. 개인이 역사를 만들까? 구조가 만들까? 여기서 또 클래식한 논쟁.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말합니다. 사건은 물결일 뿐 진짜 역사는 그 아래의 구조에 있다. 반면에 토마스 칼라이엔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이다. 요즘 역사학의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 맞다. 사람은 구조 속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구조를 조금씩 바꿉니다. 8.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역사라는요, 연도 암기 과목이 아니고 죽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과거에게 묻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E.H. 카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역사 연구는 끝없는 과정이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과거는 다시 읽힙니다. 클로징.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이후로 뉴스 볼 때 이건 누가 왜 이렇게 기억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역사를 읽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역사 보는 눈 +1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현대적 설명, 진행의 김초선이었습니다. 세상에 길은 많기도 많지 세상에 길은 작기도 작지 작기도 작지 작기도 작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 하나만 들으시면요. 뒤노래 왜 이렇게 세련됐지? 왜 계속 듣고 싶은데 설명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대중음악에서의 선법, 모드 이야기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밝으면 장조, 슬프면 단조, 끝!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밝지도 않은데 슬프지도 않고 슬픈데 희망이 있고 신나는데 눈물이 살짝 고이는 노래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 노래 좋은데 왜 좋은지는 나도 몰라. 오늘부터는요, 그 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도리안이라 그래. 분위기 장인 등급. 1부. 선법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가? 자, 우선 아주 쉽게 갑시다. 선법이란 뭘까요? 장조, 단조 말고 다른 음계 라고 하면 절반만 맞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법은 감정의 공기입니다. 장조, 단조가 기쁘다, 슬프다 같은 초등학생 감정이라면 선법은요. 기쁜데 어른스럽다, 슬픈데 체념은 아니다, 신나는데 인생을 아는 느낌. 이런 미묘한 감정의 미세 조정 장치예요. 2부. 왜 요즘 대중음악은 선법을 쓰는가? 요즘 노래들 특징 뭐죠? 코드 몇 개만 반복, 후렴 계속 돌아옴, 전개보다 분위기. 그렇죠. 요즘 음악은 이야기보다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조는 너무 명확하고 단조는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선법입니다. 선법은요, 긴장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그냥 이 느낌 유지해줘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3부. 대중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법 탑4. 자, 이제 실전 갑니다. 대중음악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선법 4개만 제대로 알아도 노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믹솔리디안, 밝은 척하는 인생. 믹솔리디안은요, 메이저 같은데 뭔가 마무리를 안 해요. 이게 왜 좋냐면요, 희망은 있는데 결론은 안 내립니다. 그래서 록, 포크, 브리팝, 케이팝 후렴에 엄청 잘 어울려요. 나 괜찮아. 근데 인생은 좀 피곤함. 이 느낌. 2. 도리안. 슬픈데 품이 있음. 도리안은 단조 계열인데요. 이상하게 너무 안 슬퍼요. 왜냐? 6벌음이 밝아요. 그래서 도리안은 우울하지만 무너지지 않음, 쓸쓸하지만 멋있음, 혼자 걷는데 폼남. 재즈, R&B, 발라드에서 어른의 슬픔을 만들 때 최고입니다. 3. 리디안. 하늘로 떠오르는 느낌. 리디아는요, 아, 이건 영화 음악이다 싶은 순간 바로 나옵니다.
특질은 딱 하나, 샤포. 이 하나 때문에 부유, 초월, 희망, 비상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광고 음악 엔딩곡 미래가 열리는 장면 거의 리디안입니다. 4. 프리지안. 뭔가 위험하다. 프리지안은 딱 이 느낌이에요. 아, 여기 오면 안 됐는데. 플랫2 때문에 긴장, 위협, 이국적, 다크함, 트랩, 다크팝, 영화 스윌러에서 분위기 한 방에 만듭니다. 4부. 작곡가들은 선법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선법에 맞는 코드 진행은 어떤 음이 중심인가? 선법 음악은 코드보다 중심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 도리안이면 코드가 바뀌어도 D가 계속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선법에는 반드시 정체성 음이 있습니다. 도리안 후엽, 리디안 샤포, 믹솔리디안 플랫7. 이 음을 잡고 들려주면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아, 이 분위기구나 하고 느낍니다. 5부. AI 음악, 루프 음악에서 선법이 미친 영향. 요즘 AI 음악 많이 쓰시죠? 스노, 루프, 배경음악. 여기서 마이너라고 쓰는 순간 감정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도리안, 믹솔리디안, 리디안. 그러면 음악이 설명 안 해도 세련되고 오래 들어도 안 질리고 영상이랑 잘 붙습니다. 선법은 AI 시대에 더 강력해졌어요. 6부. 선법을 알면 생기는 부작용. 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선법을 알면요, 노래를 그냥 못 듣습니다. 아, 이건 믹솔리디안이네. 여기 샤포 나왔다. 도리안 감정이네. 친구들이 이렇게 봅니다. 쟤 왜 저래?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음악이 3배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선법은 음악 이론이 아니라 감정 설계도다. 장조 단조를 넘어서 음악을 분위기로 이해하는 순간 대중음악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선법처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음악 감각을 한 단계 올려드리는 방송, 지금까지 김초선이었습니다. 세상에 길은 많기도 많지 정기의 출생과 성장 형태. 여러분,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면요. 첫째, 우리가 매일 불 켜고 충전기 꽂을 때 쓰는 전기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2600년 동안 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개발을 받아서 지금의 AI 시대까지 오게 됐는지 그 성장 드라마를 단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만 제대로 알면 전기세 고지서 볼 때 괜히 뿌듯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유, 네가 그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1번, 전기의 출생. 호박 문지르던 철학자 탈레스. 자, 우리의 주인공 전기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건 기원전 600년.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철학자지만 과학자 같고 과학자지만 약간 만물 박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호박을 천으로 문질렀는데 깃털이 달라붙는 걸 보고 오? 신기하네? 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정전기라는 단어도 없었고 호박이 뭔가 신비한 기운을 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작은 실험이 바로 전기 연구의 탄생 신고서 같은 거예요. 전기 출생일 기원전 600년 출생 신고자 탈레스. 아주 고맙습니다. 2번, 전기의 유년기. 길버트 박사님이 영어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1600년, 영국의 박사님 윌리엄 길버트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전기에게 정식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따와서 일렉트리카라고 부른 거죠. 전기는 그때 유아기를 맞습니다. 마치 아기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분류해주고 전기랑 자기는 다른 애입니다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까지 해줬어요. 과학계의 베이비 샤워 같은 순간이었죠. 3번, 전기의 사춘기. 볼타 형님이 첫 생애 선물, 전지. 다음엔 1800년. 우리 전기의 사춘기를 불러온 인물은 바로 알레산드로 볼타. 이분이 인류 최초의 볼타 전지, 배터리를 만들어냅니다. 전기가 그전에는 정적이었어요. 마찰하면 생기는 잠깐 반짝하는 힘 정도였죠. 그런데 볼타는 말합니다. 전기야, 너 이제 지속적으로 흐르는 애가 될 수 있어. 이건 사춘기 전기에게 인생 최대의 선물, 첫 에너지 공급기였습니다.
전기가 이제 뛰고 흐르고 싸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전기 연구는 진짜 실험 과학이 됩니다. 4번. 전기의 수학 공부. 클롱이 전기력의 공식화에 성공. 그러다가 1785년 샤를 드 클롱이 나타나서 전기야, 너 힘이 얼마나 센지 수학으로 계산해보자 하고 클롱의 법칙을 만들어버립니다. 전기가 그때 처음으로 학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하 곱하기 전하 나누기 거리 제곱. 이 공식이 나오면서 전기는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 가능한 학생이 돼버렸어요. 5번. 전기의 사회성 발달. 프랭클린의 번개 실험. 그러던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연을 날리다가 벼락 맞을 뻔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프랭클린은 전기에게 야, 너 자연에서도 활동하지? 하며 번개가 전기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피려침을 발명해서 처음으로 전기를 사회에서 활용하게 만들죠. 전기가 이제 실생활에 대비한 거예요. 이 시점부터 전기는 은둔형 외톨이에서 사회생활하는 인싸전기 전기로 됩니다. 6번. 전기의 정체성 발견. 톰슨이 전자는 네 진짜 모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기, 자신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약간 나는 누구인가 철학하는 상태. 그러던 중 1897년 J.J. 톰슨이 말합니다. 전기야, 사실 너는 전자라는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야. 이건 전기에게 완전 충격이었죠. 마치 DNA 검사를 했더니 너 사실 입자 기반 생명체였어 하는 느낌이랄까요? 톰슨의 발견으로 전기는 입자적 본질을 갖게 됩니다. 7번. 전기의 박사학위.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통합. 자, 다음은 전기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 바로 과학계의 천재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1865년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맥스웰은 말합니다. 전기야, 자기 친구랑 붙어 있어봐. 너희 둘이 진짜 하나의 현상이야. 그리고 너희 둘이 섞이면 빛이 나올 수 있어. 이때 전기는 박사학위만이 아니라 노벨상급 지능을 얻어버립니다. 빛이라는 자연현상도 사실 전기의 친척이라는 걸 밝혀낸 거죠. 이때부터 전기는 세계관 최종 보스가 됩니다. 8번. 전기의 직장생활. 에디슨이 전기는 이제 산업화 시대야. 19세기 후반 토마스 에디슨이 등장합니다. 전기의 진짜 사회생활은 에디슨이 시작해요. 전구만 만든 게 아닙니다. 발전기, 배전망, 전기 요금 체계, 전력회사, 전기의 모든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서 전기 산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전기는 이제 취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 전체의 삶을 바꾸는 정규직 에너지 노동자가 됩니다. 9번. 전기의 대학원. 반도체 시대의 도래. 20세기엔 전기가 단순히 빛을 주는 친구에서 정보를 계산하는 친구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건 전기의 지능이 점점 높아진 과정이죠. 반도체 회로, 트랜지스터, 마이크로칩. 전기는 이제 회로 속에서 무수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식을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번. 전기의 최고 커리어. 젠슨황. GPU와 AI의 시대. 그리고 21세기. 전기는 자신의 정점을 찍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이분은 1999년 세계 최초의 GPU를 만들고 2006년 쿠다를 발표해서 GPU를 전 세계 AI 심장으로 만들었어요. 전기는 이제 단순히 빛을 켜거나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인식, 언어 이해, 자율주행, AI 추론까지 하는 완전한 인정 에너지로 성장한 거죠. 전기의 커리어 피크, AI 엔진, 멘탈, 강철, 연봉은 아마 지구 최상위권. 아버지, 탈레스, 멘토, 길버트, 볼타, 클롱, 프랭클린, 톰슨, 맥스웰. 멘토 라인업이 거의 과학 어벤져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기의 출생부터 AI 시대까지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기원전 호박 문지르던 철학자 탈레스에서 전기를 산업화한 에디슨, 그리고 전기를 인증화시킨 젠슨 황까지. 전기는 2600년 동안 정전기, 실험과학, 전지, 공식화, 자연현상, 입자, 파동, 산업, 계산, AI. 이렇게 성장해온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충전할 때 한번 말해보세요. 전기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그러면 배터리가 더 잘 차.
좋진 않겠지만 기분은 좋아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풍의 길은 작기도 작지 작기도 작지 작기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고 나면 전기요금을 조금 더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고 휴대폰 배터리 1%를 보며 절망하던 순간에 이게 전하의 흐름이구나 하고 철학적 각성을 얻게 되고 심지어 친구가 전기가 뭐냐고 묻는 순간 30분짜리 강의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방송 전기란 무엇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아마도 콘센트를 볼 때 애잔한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구멍 2개가 아니라 우주와 당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웜홀이기 때문이거든요. 1. 전기의 근본, 전하의 움직임.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전하라는 녀석의 존재와 움직임을 통칭한 겁니다. 전하는 양성, 음성 두 종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음성 전하, 양성자는 양성 전하죠. 이 둘은 서로 좋아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티키타카 커플처럼 끌어당기고 같은 종류끼리는 싫어해요. 야, 난 너랑 안 놀아 하면서 밀어냅니다. 실제로 이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애증의 드라마가 아니고 물리법칙이라는 게 무섭죠? 전기가 흘러간다? 그건 전하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금속 전선 속에서는 전자가 그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전류를 만듭니다. 심지어 전류의 방향은 전자와 반대로 잡았다는 역사적 썰이 있는데요. 예전 과학자들이 전류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나서야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규칙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 해놨는데 바꾸기 귀찮잖아? 대표적인 사례죠. 2. 전기장과 전압. 보이지 않는 힘의 지도. 전하 주변에는 전기장이라는 힘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와이파이가 잡히면 우리는 신호 세기만 보지만 실제로는 공간 전체에 필드가 깔려 있는 거죠. 전하도 비슷합니다. 주변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 스마트폰 충전 5V 그게 뭐임? 하고 묻는 분들 계시죠?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듯 전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움직입니다. 전류는 내리막길, 전압은 고저쳐. 그리고 우리가 납작한 흉전기를 꽂는 순간 휴대폰은 물 먹은 듯 전하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생물학적인 느낌? 맞습니다. 충전은 전하 섭취 타임이에요. 3.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 발전의 마술. 발전은 마법이 아닙니다. 전자기 유도라는 물리법칙의 아주 멀쩡한 응용입니다. 패러데이 할아버지가 자석과 코일을 흔들면 전기가 생긴다 라고 외쳤고 그 결과 인류는 지구를 끓이고 바람을 돌리고 심지어 원자핵을 쪼개며 전기를 뽑아쓰기 시작했죠. 발전기의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자석이랑 코일을 서로 움직이면 자기정이 변하고 전기정이 생기고 전하가 밀려간다. 그래서 수력은 물로 터빈을 돌리고 화력은 승기로, 풍력은 바람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핵 발전도 결국은 엄청 뜨겁게 해서 터빈 돌리기예요. 발전의 공통점은 대부분 돌려입니다. 아이돌 팬미팅은 응원봉을 돌리고 발전소는 터빈을 돌리고 본질은 같아요. 4. 전기가 이동하는 방법. 송전과 대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 집까지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여행을 할수록 길에서 살짝 새나가요. 이걸 전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I 제곱 R이에요. 전류가 제곱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길게 보낼수록 전류는 낮추고 전압을 높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왜 송전선은 765kV 같은 미친 숫자냐?
바로 멀리 보낼수록 전압을 올려야 손실이 적고 전기의 저녁 식사, 배터리와 저장. 우리가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를 쓰는 이유는 저장된 전기 덕분이죠. 가장 친숙한 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 전하를 저장했다가 내보냅니다. 충전은 전하 유입, 방전은 전하 방출, 배터리 1%는 영혼 방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어서 사실상 모바일 세상과 전기차 산업을 키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슈퍼커피시터라는 친구도 있어요. 얘는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데 대신 에너지 저장량이 적습니다. 컵라면은 빨리 먹어도 금방 배고픈 것과 비슷하죠. 전기의 응용,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전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명의 엔진이에요. 산업에서 전동기는 공장 라인을 돌리고 잉여 전력은 전기 화학 공정을 움직이고 반도체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에서 전하를 춤추게 합니다. 의료는 MRI, CT, 심전도, 전기수술까지 모두 전기의 응용이며 통신은 전파라는 전자기파의 춤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넘어가며 자동차는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가속 페달? 사실은 전력 요청 신호. 엔진음 없어서 심심하다고요? 전기모터는 토크라는 핵주먹을 조용히 던집니다. 묵직하게는 그러나 무음으로. 전기의 미래, 전기화와 분산. 앞으로 전기는 더욱 분산되고 개인화됩니다.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깔리고 가정용 ESS가 집안에 들어오고 전기차가 움직이는 배터리가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과거의 일방통행 배전망이 아니라 쌍방향 네트워크가 됩니다. 마치 SNS처럼요. 전기가 흐르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는 욕설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전압 스파이크를 날릴 뿐이죠. 정리, 콘센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오늘의 결론. 전기란 전하의 존재, 전하의 움직임,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산업, 통신, 의료, 교통, 생활, 에너지 시스템이 모두 공유하고 있죠. 콘센트는 두 개의 구멍이 아니라 물리학, 공학, 경제, 역사, 사회가 압축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벽에 붙은 콘센트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아, 네가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남긴 인류 문명의 흔적이구나. 그러면 가족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전기란 무엇인가 팟캐스트 들었어. 그날 밤 조회수 1만 회는 여러분의 것.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럼 모두 전기처럼 쨍한 하루 보내세요. 세상의 길은